옛날 옛적 조선 땅 어느 조용한 마을에 집안의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타향해서 객사하고 홀로 남은 어머니는 두 아들을 품에 안고 망연자실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생전의 재물과 벼슬 그리고 억척스러운 장수에 대한 욕심이 워낙 지독했습니다. 병으로 숨이 끊어질 때도 이 재산을 버리고 갈 수 없다. 나는 못 죽는다. 라며 온몸을 뒤틀었고 그 지독한 탐심이 뼈와 살에 새겨진 채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악착같이 죽은 망자는 묻으면 산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하여 관을 땅에 묻는 것을 꺼렸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시신이 든 관은 그 어떤 정성도 없이 마을 밖 들판 한가운데에 버려지는 들표장이 되었습니다. 20해가 흘러도 아버지의 넋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시신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 지독한 탐심과 집착이 망자를 붙잡아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재물을 되찾아야 해. 다시 살아나서 이 세상을 호령해야 해. 그러던 어느 해 가장 추운 동짓달 깊은 밤 들판의 관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탐욕의 기운과 차가운 땅의 음기가 뒤섞여 아버지의 넋은 마침내 염기로 되살아났습니다. 다시 일어났다. 내 탐심이 나를 다시 세상으로 이끌었으니 이제 전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염기는 밤의 기운을 받아 움직였지만 낮의 맑은 햇빛이나 산자의 강한 기운에는 금세 쓰러질까 두려웠습니다. 염기는 사람들이 모여 돈이 흐르는 곳, 바로 개성으로 날아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개성의 야경 위를 미끄러지듯 날던 염기는 생전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역시 돈을 모으는 데는 포목 장사만 한 것이 없지. 내가 생전에 개성 땅에서 이 포목으로 거상 소리를 들었거늘. 염기는 생전 양반이었던 아버지의 복색을 하고 있었지만 속은 돈에 대한 끝없는 탐욕으로 가득 찬 염기였습니다. 그는 개성을 굽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속일 늙은 거상 행세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염기에게 개성의 부잣집 대문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희미한 검은 음기를 발밑에 소용돌이치게 하며 성곽 안의 부잣집들을 드나들며 값비싼 비단과 돈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모은 엄청난 재물로 염기는 개성 번화가 가장 목 좋은 곳에 으리으리한 포목점을 차렸습니다. 이름은 그래, 탐진당. 세상의 귀한 보물을 모두 탐하겠다는 뜻이니 이보다 좋을 순 없지. 탐진당은 곧 소문이 자자해졌고 염기는 능숙한 점원과 돈 계산에 밝은 격리까지 두었습니다. 탐진당의 주인인 염기는 늘 2층 구석진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있는 낮에는 그림자만 겨우 남는 듯 희미한 기운을 억누르며 필사적으로 햇빛을 피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원들에게는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젊어서부터 병이 깊어 낮에는 기력을 보충해야만 한다네. 자네들이 가게를 잘 맡아주게. 나는 해가 진 뒤에나 내려와 장사를 돌볼 것이야. 점원들은 주인이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허약하지만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진 큰 부자라고만 알았습니다. 염기가 밤이 되어 어둑한 장터의 등불 아래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은 생전의 모습 그대로였으나 눈빛만은 텅 비고 섬뜩하게 반짝이는 붉은 빛이 감돌았습니다. 염기는 거상의 행세를 하며 낮에는 잠자고 밤에는 장사를 돌보는 기묘한 생활을 이어갔지만 낮에 나다닐 수 없는 것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낮에 나다닐 수 있다면 장사도 훨씬 잘할 수 있을 테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온전한 인간의 몸을 다시 얻어야 해. 그는 깨달았습니다. 온전한 인간의 몸을 얻으려면 가장 순수하고 강한 생명력, 즉 가장 가까운 혈육의 기운이 필요하다는 것을. 순간 그의 머릿속에 고향에 두고 온 두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죽은 지 20해. 이제 두 아들은 장성했을 터. 그 깨끗한 기운을 얻어 내가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어야지. 어둠 속에 갇힌 염기의 얼굴에는 탐욕과 흉악함이 뒤섞인 소름 끼치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두 아들의 생명력을 탐하기 위한 흉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염기는 곧 두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고향집으로 보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나는 살아있다. 지금 개성에서 포목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크게 성공하여 많은 재물을 모았다. 너희를 보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 갈 수 없으니 너희가 나를 찾아오너라. 만약 둘 다 오기 어렵다면 한 사람만이라도 와다오. 형제는 이 편지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오다니. 그러게 말이에요. 아버지는 분명히 돌아가셨고 장례도 치렀는데 아마 누군가 우리를 속이려는 속셈일 거야. 이런 편지에 신경 쓸 필요 없어. 둘은 어머니께는 알리지 않고 편지를 구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염기는 아들들이 오지 않자 의아했습니다. 이상하다. 편지를 보낸 지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아들들은 나타나지도 않고 소식 한 장 없으니 혹시 여비가 없어서 못 오는 건 아닐까? 그리하여 그는 다시 편지를 썼고 이번에는 여비로 은 300냥을 함께 보냈습니다. 두 형제는 두 번째 편지와 은 300냥을 받고는 경악했습니다. 누군가 장난치는 거라면 이런 엄청난 돈을 보낼 리 없어. 맞아요. 정말 아버지가 살아계신 걸까요? 형제는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정말로 돌아가셨나요? 저희가 너무 어려서 잘 기억나지 않아서요. 어머니는 두 아들의 엉뚱한 질문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매년 제사까지 지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로 돌아가셨냐니? 그제야 형제는 편지와 은 300냥을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 편지와 은 300냥은 누가 보냈단 말입니까? 사실은 몇 달 전에도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는 깜짝 놀라 편지와 은 300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어머니께 보낸 편지가 있는지요? 편지가 있다면 이 편지와 글씨를 대조해봐요. 어머니는 낡은 상자들을 뒤져 남편이 보낸 편지 한 통을 찾아냈습니다. 여기 마침 한 통이 남아있구나. 전에 너희 아버지가 먼 곳에서 사업을 할 때 내게 보낸 거야. 두 아들이 두 편지의 글씨를 대조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와 똑같아요. 아버지가 보낸 편지가 틀림없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예요. 두 아들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 너희 아버지는 분명히 죽었어. 그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앓다 죽어 동네 사람들이 와서 관에 넣었고 장례를 치렀어. 하지만 글씨가 똑같잖아요. 이 일은 뭔가 석연치 않아. 조심해야 할 거야.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의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개성으로 떠날 차비를 차렸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을 떠나보내기 전 낡은 오동나무 함을 열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녹나무 염주 한 쌍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이 염주는 악한 기운을 막아주는 영물이다. 이 염주가 반드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절대로 몸에서 떼어놓지 마라. 네, 어머니. 너무 염려 마세요. 두 아들은 염주를 소중히 간직하고 한양을 지나 개성으로 떠났습니다. 개성은 아주 멀리 있었으므로 두 아들은 산을 몇 개나 넘고 넓은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두 아들은 겨우 개성에 닿았습니다. 목적지에 닿긴 했지만 벌써 날이 저물었어. 그러니 오늘 밤은 적당한 곳에서 쉬고 내일 아침에 아버지의 포목점을 찾아보기로 하자. 그래요, 형님. 그런데 어디서 묵죠? 두 아들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침 근처에 적당한 사당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신통력이 뛰어난 노승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 웬 젊은이들인가? 두 아들은 개성 포목점 사내의 기이한 분위기를 이야기하며 하룻밤을 청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노승은 눈을 감고 기운을 살피더니 혀를 찼습니다. 딱하구나, 딱해. 자네들을 부른 것은 산자가 아니라 지독한 탐심 때문에 육신에 갇혀 되살아난 용귀일세. 그놈은 자네들의 깨끗한 피와 살을 취해 햇빛 아래서도 활동하는 온전한 인간의 몸을 얻으려는 거야. 노승은 두 아들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무언가 비밀스러운 방도를 일러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두 아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교차했습니다. 만약 그 염기가 너희를 해치려 들면 이절로 필사적으로 달아나거라. 내가 불력으로 막아주겠네. 다음 날 아침 두 아들은 노스님께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번화가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경영한다는 포목점은 번화가 한가운데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염기는 두 아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경리에게 부탁해 두었습니다. 내 아들을 잘 대접해. 그들이 해달라고 하는 건 뭐든지 해주고 말이야. 두 아들이 가게에 닿자 경리는 염기가 시킨 대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주인 어른께서는 수행 정진 중이라 낮 시간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하필 오늘은 돌을 닦는 큰 날이라 밤에도 가게로 내려오시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두 분이 머무시는 동안에는 제가 대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편한 것이나 필요한 게 있으시면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노스님 말씀이 맞아. 염기니까 낮엔 나다닐 수 없는 거야. 그래요, 형님. 변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경리에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털을 뽑은 흰돼지 2마리가 필요한데 구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경리는 곧 털을 뽑은 흰 돼지 2마리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두 아들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것이 염기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편히 쉬십시오. 내일 저녁엔 아버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아들은 경리가 방에서 나가자 곧 흰 돼지에게 자기들의 옷을 입히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방에서 나가 판자벽 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깊은 밤 2층에서 기괴한 소리와 함께 이마에 핏줄이 솟은 염기가 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불을 덮어쓰고 있는 흰 돼지를 내려다보고 말했습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깊이 잠들어 있군. 염기는 이불을 걷어내고 옷을 벗긴 다음 긴 손톱으로 재빨리 돼지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죽을 자신의 몸에 덮어 씌웠습니다. 이상하군. 왜 가죽이 내 몸에 딱 들어맞지 않지? 내 아들이 틀림없다면 맞춘 듯이 딱 맞을 텐데. 염기는 이번에는 다른 돼지 가죽을 벗겨 자기 몸에 씌웠습니다. 이번에도 맞지 않는구나. 그러니 이건 내 아들들의 가죽이 아니야. 속았어. 그렇다면 두 아들은 틀림없이 근처에 숨어 있을 텐데. 염기는 코를 벌름거리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찾아냈습니다. 꼼짝 마라. 너희들은 이제 죽은 목숨이야. 두 아들은 노스님이 있는 사당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염기가 뒤쫓아 날아오며 말했습니다. 달아나도 소용없어. 너희들은 내게 잡히게 되어 있어. 나는 하늘을 나는 염기란 말이야. 그러나 두 아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간신히 사당까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스님 빨리 저희들을 숨겨 주십시오. 두 아들이 숨을 헐떡이며 말하자 노스님은 법당 안에 커다란 종을 가리켰습니다. 어서 저 속에 숨게나. 용기는 내가 처치할 테니. 두 아들이 종 속에 숨자마자 염기가 사당으로 들어닥쳤습니다. 노스님이 염기에게 호통쳤습니다. 탐욕에 찌들어 혈육까지 탐하는 패륜의 연기야. 내 지독한 업보를 내가 여기서 끝내리라. 잔소리 말고 내 아들어나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이고 말 테다. 탐욕스런 연기 같으니 살아난 것만으로 감사하고 살 것이지. 두 아들의 목숨까지 노리다니. 그러고도 내가 아버지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염기는 화를 내며 스님에게 덤볐습니다. 중 따위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그러자 노승은 염기를 향해 영험한 기적을 던졌습니다. 동시에 염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새벽의 기운을 담아 정화한 맑은 물을 두 아들의 염주를 담가 정화한 후 염기에게 뿌렸습니다. 그악! 염기는 염주와 정화수에 닿자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독한 탐욕의 기운이 맑은 불력에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염기는 잠시 발버둥치더니 마침내 한 줌의 검은 재와 시커멓게 썩은 가죽 조각으로 변하여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독했던 아버지의 탐심이 비로소 완전히 소멸된 것입니다. 노스님은 두 아들을 불러 검은 재와 썩은 가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연기의 정체다. 이제 완전히 없어졌으니 안심하고 돌아가도록 해라. 다음 날 아침 두 아들은 노스님에게 사례를 하고 포목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경리와 점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 형제가 이 포목점을 맡기로 했습니다. 경리와 점원들은 두 아들의 포목점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 두 아들은 어머니를 모셔와 포목점을 운영하며 정직하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욕심 없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착하게 살자 포목점은 조선 팔도의 이름난 거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두 형제는 어머니를 모시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